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K방산 향방 및 대응 전략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조건 없는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 강세는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섹터 상황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년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방산 쪽에서의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중동 쪽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 방산주들의 물론 이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선 그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전에는 이 방산주 섹터가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바뀌었었지만 지금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펀드멘탈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 또 어떤 수출 효자 이 산업으로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의 이슈가 좀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초에 이 KADAX 2024 이 방산 전시회까지 나와주면서 이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휴전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석유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군사기지나 이런 얘기가 좀 여러 변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까지도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이 세계 경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주식 섹터 면에서는 이 방산주들과 또 이제 석유화 관련주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 등락폭이 결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이 몸의 외부적인 이슈가 아니라 수출적인 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 방산 이 전시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이 새로운 신제품을 많이 선보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끓고 있습니다. 방산주, 전쟁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과 납기, 성능 모두 좋아서 K방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동 쪽에서도 리스크 나왔을 때 중동 쪽 수출 부분도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든 이 더운 날씨든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한 대처가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그 전에도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출 쪽에서 확대가 일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동 쪽 또 이제 아프리카 이런 신흥 아시아 쪽으로의 이 품목에 대한 수출 국가의 확대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 우리나라 이 방사청 같은 경우가 이 해외 수주 목표 금액을 200억 달러로 지금 제시한 상황인데요.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4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그것보다 좀 높았던 이 173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200억 달러 이상까지는 지금 수주를 매년마다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이 내적인 내수보다도 수출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은 결국 마진이 좀 높아지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내수 쪽에서의 수익성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많이 남으면 한 1.5% 정도 하지만 이 수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이상의 어떤 이제 5% 내외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수익 구조 부분이 탄탄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올해 1분기 때 봤을 때도 우리 방산 4사의 이 수출 비중 같은 경우가 거의 38% 이상까지도 지금 차지했거든요. 작년까지가 한 30% 초반, 그리고 재작년이 이 상반기 때도 봤을 때도 한 15% 내외의 수출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점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한번 쏴줘야지 테마성으로 조금 올라갔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엄연하게 수출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휴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휴전 시에 국내 방산주 영향,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지지부진해질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수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방산 쪽 같은 경우가 일반 다른 이 섹터 대비해서 뭐 다른 섹터 뭐 어떤 반도체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바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수요와 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경기적인 부분이 타지만은 이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한마디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한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에 이 어떤 방산비에 대한 지출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군사비에 대한 지출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확률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 동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방위비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5%에 육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나토에 대한 이 가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 국제적으로 정세가 좀 많이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발트해가 나토 회원국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 국방비 지출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휴전 시 이후에도 저는 특히 이제 뭐 동유럽, 북유럽 얘기하지만 지금 유럽의 선진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군사비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좀 중동 쪽도 그렇지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은 계속 그 상향 추세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리스크 그리고 외교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군인데요. 이제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같은 상황 속에서 방위비를 더 올리는 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얼마 전에 인적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내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단기적인 접근은 필요한 건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이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뭐 방위 산업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의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었지만
뭐 이 다른 이 통신 쪽 IT 쪽에서의 그 자회사들의 변수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이후에 이 방위산 쪽에서의 실적으로만 집중한다면은 지금 현재 인적 분할하기 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향 추세를 좀 갔었거든요. 최대 뭐 18주 이상까지도 이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그 평가가 좀 좋았던 상황인데,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연히 1조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때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뭐 K9 또 이제 천무 이쪽에서의 인도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좀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폴란드 외에도 이 말씀드렸던 이 그 전에 새롭게 좀 준비하고 있는 천궁 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사대 중에 이 수출 물량은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가치성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방산 쪽 사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종합 방산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주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적으로 바로 잡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밸류 체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이제 포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에어로 또 이제 시스템, 이제 세트랙 아이로 이어지는 이쪽에서의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이 수직 계열화됐을 때 이 사업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후에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목표 주가는 최대 지금 39만 원까지 잡고 있지만 그 이상까지도 저는 이 증권사들이 상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신고가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단기적인 어떤 그 관심을 좀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더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유럽보다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큰 영향을 미쳐온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향 수출 성과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2020년 이후로 이 중동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지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작년 12월이었죠. 이 GCC, 그러니까 걸프협력회 6개국과 FTA 협상을 최종적으로 지금 타결을 했어요. 그때 공동선언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지금 방산 수출에 대한 어떤 관세 철폐나 이런 부분이 중동 쪽에서의 수출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쪽에서의 수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작년에 뭐 이 천무, 뭐 다연장 로켓에 대한 수주 부분에 있어서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 이라크 쪽에서의 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들려오면서 이 중동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중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국방비, GDP 대비해서 이 국방비에 대한 지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라크 천궁 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3조 7천억이거든요.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중동 쪽에서의 그 이 수주에 대한 금액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본다고 하면은 뭐 지상 쪽에서의 방산 품목으로 집중적으로 수출이 됐지만, 저는 이제 이 중동 쪽에서의 이 어떤 수주 품목에 대한 부분이 항공 쪽으로 집중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LG 넥슨도 그렇지만은 다른 이제 항공 쪽 방산 쪽에서의 그 특화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저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 아울러서 차장님께서 꼽아주시는 최대 원픽, 방상준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대 로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뭐 K2 전차에 대한 위력은 전 그 글로벌적으로 점점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3,8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약간의 좀 방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이 하반기 때 약간의 그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이 작년과 상반기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현대로템의
뭐 잔여 물량, 1차 계약의 잔여 물량이나 또 이제 2분기 때 디펜스 수주 잔고를 뭐 본다고 했을 때 폴란드 쪽에서의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은 실적은 하반기에 잡히고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저는 계속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 연말쯤에 봤을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이 인적 분할이라는 그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현대로템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 대변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보다도 그렇게 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매수 신호로도 판단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808이죠. 이 차륜형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루 쪽에서의 30대 수출을 지금 맺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그리고 페루라고 하는 남미 지역 쪽에서의 또 수주를 받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 이 사계절에 이 대응하는 부분이 특화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의 다변화에 의한 실적 부분도 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계속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현대로템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